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학을 강의하는 김철입니다. 한 주간의 학습 내용을 문제로 확인해보는 주간 행정학 그 15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부터 우리가 지방행정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제 오늘 우리가 지방행정론 마무리를 짓습니다. 마무리를 짓게 되면 이제 지난 9월부터 시작이 되었던 9월 둘째 주부터 시작이 되었던 기본 강의의 내용들이 이제 마무리가 되는 그런 시점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같이 이제 4개월 정도의 기간 동안에 뭐 정확하게는 한 석 달 반 정도지만 전체적으로 기본서의 내용들을 같이 한번 살펴봤고,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이제 문제들을 같이 풀어보는 그런 기회들을 가졌었는데요. 이제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의 이제 터닝 포인트를 만들어야 될 그런 시점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이제 마지막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10문제 우리가 지금 준비를 했거든요. 그 10문제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시면서 전체적으로 한 회독에 마무리를 짓도록 하시죠. 그러면 1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다음 지방세의 특징 중 지방자치단체 재정에만 해당되는 특징은 그랬습니다. 지방세의 특징 같은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 재정 이야기하면서 제일 먼저 이야기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특징 한 5가지 정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가운데에서 이제 3개 정도는 이제 국가재정과 지방자치단체 재정 모두에 해당이 되는 부분이고, 한 2가지 정도만 이제 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다시 말해서 지방세의 특징에만 해당이 되는 거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내용 한번 보도록 할게요. 1번 법정주의. 법정주의는 조세 법률주의를 의미하는 건데, 그 조세 법률주의는 국세나 지방세 모두에 적용이 되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 재정에만 해당이 되는 내용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음 2번째, 강제 부과 징수. 그러니까 이 세금 징수의 강제성이 있는 것 역시도 이거는 지방자치단체만 해당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죠. 국가 재정에도 전부 다 적용이 되는 내용이니까요. 다음 3번째, 일반 경비 조달 수단. 일반 경비 조달 수단도 이거는 전부 다 국가 재정이나 지방 재정이나 이 세금을 거두면 전부 다 일반적으로는 일반 회계에 속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일반 경비 조달 수단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앞에 나와 있는 1, 2, 3번의 내용들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만 해당이 되는 내용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 정답은 여기서는 이제 4번이 되겠는데, 자, 4번 분리과세주의. 분리과세주의라고 하는 건 뭐예요? 이제 지방자치단체가 독자적으로 부과한다라고 하는 거죠. 국가하고 분리가 돼서 국가 분리가 돼가지고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그러한 내용들이다. 그래서 국세와 세원이 분리되어 있다라고 하는 뭐 독립성의 원칙도 있었고, 그리고 그 지방자치단체가 독자적으로 부과하는 성질을 지닌다. 이게 이제 지방자치단체 재정에만 해당이 되는 내용이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1번에서는 우리가 이제 정답이 4번이 되는 걸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1, 2, 3번의 내용들은 이제 일반적인 내용들이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하게 얘기할 수 있는 지방세의 특징, 그러니까 지방세만의 특징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여기서는 4번이 되겠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2번입니다. 다음 중 지방자치단체의 사전예산관리제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랬습니다. 사실 이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7급 수준의 내용이라고 설명을 드렸었어요. 내용 설명을 드리면서도. 그리고 전년도에 이제 군무원에서 시험 나올 때도 7급 문제에서 이 비슷한 문제가 나왔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자, 사전예산관리제도와 사후예산관리제도는 이제 그 제도 자체의 이름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할 수 있는 측면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야, 다음에 지금 여기에서 이제 핵심적으로 물어보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사전예산관리제도야. 그러니까 단순하게 사전예산관리제도를 물어본 게 아니라 중앙정부의 사전예산관리제도도 있고 지방정부의 사전예산관리제도도 있는데, 여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전예산관리제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중앙정부의
사전예산관리제도에 해당이 되는 게 뭐가 있냐 이거죠. 자, 그래서 1번의 사업예산제도, 2번 중기지방재정계획, 3번 성과관리계획, 4번 지방채 발행. 이렇게 지금 네 가지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네 가지 문제가 나와 있는데, 자, 1번 사업예산제도는 그냥 지방행정을 바탕으로 해서 그냥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사전예산관리제도가 맞습니다. 다음에 2번의 중기지방재정계획 같은 경우에는 중앙정부가 재정예산관리 차원에서 작성하는 기본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이름에는 지방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기는 하지만 이 계획을 수립하는 주체는 중앙정부다. 따라서 2번은 이 2번이 이제 정답이 되는 것 같아요. 다음 성과관리계획, 다음 지방채 발행, 전부 다 이것도 지방자치단체, 지방정부가 중심이 되어가지고 시행이 되는 사전예산관리제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2번 문제 정답은 이제 2번이 정답이 될 거예요. 되게 뭐 문제가 그냥 간편하게 나와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만은 상당히 좀 난이도가 조금 있는 문제예요. 이 문제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좀 이해해 두셔야 될 것은 사전예산관리제도와 사후예산관리제도의 어떤 구분, 우리 교재에 표로 나와 있는 내용들, 이것들 정리해 주시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그 주체가 중앙정부냐 아니면 지방정부냐, 요것들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시자고요. 그러니까 사전예산관리제도, 사후예산관리제도 관련된 문제들은 한번 나왔으니까 이 주체와 관련돼 가지고 구분되는 문제들이 한 번 정도는 나오지 않겠나. 한 번 더 얘기가 나온다라고 하면, 특히 이제 군무원 시험 같은 경우에는 나왔던 문제들이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성향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대로 문제를 내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조금은 이렇게 만약에 틀어서 낸다라고 하면 이 부분에서는 이렇게도 한번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문제를 내봤는데요. 그래서 2번의 정답은 2번이 되는 것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3번입니다. 우리나라 지방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들이 나오지 말라는 보장이 없어요. 나오지 말라는 보장이 없고, 지방세의 구조와 관련해서는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표 하나는 안 보고도 그릴 수 있어야 된다라고 강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내용들을 지금 문제로 만들어 봤는데요. 자, 1번 볼게요. 우리나라 지방세는 보통세 9개 세목과 목적세 2개 세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11개의 세목을 우리가 좀 잘 알아둬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보통세 9개, 목적세 2개의 세목으로 구성되어 있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보통세 9개는 뭐가 있었어요? 주민세, 재산세, 취득세,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담배소비세, 레저세, 자동차세, 등록면허세, 이렇게 9개가 있고, 목적세 같은 경우에는 지역자원시설세와 지방교육세, 이렇게 2가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이렇게 11개의 내용을 보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고서는 그 과세 주체에 따라서 구분되는 내용들을 정리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1번은 그럼 맞는 이야기죠. 자, 다음 두 번째 봅니다. 2번. 특별시는 재산세를 시와 자치구가 공동 과세한다 그랬는데, 특별시는 재산세 공동 과세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원래 자치구가 거두도록 과세 주체는 자치구인데 특별시가 50%를 거두고 있어서 그 50%, 특별시가 거두는 50% 같은 경우에는 특별시 내에 25개 자치구에 균등 분배하고 나머지 50%의 경우에 자치구가 징수하면서 그것은 이제 자치구 수입으로 한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했었죠. 2번도 맞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다음 3번입니다. 등록면허세의 과세 주체는 광역자치단체이다. 여기서 말하는 광역자치단체는 특별시, 광역시, 그리고 도라는 얘기죠. 이제 거꾸로 설명하면 이제 무슨 얘기야? 등록면허세는 특별시, 광역시세이자 도세다. 이 얘기인데,
특별시, 광역시를 놓고 봤을 때 등록면허세의 과세 주체는 자치구죠. 자치구. 왜 그때 그 말씀 드렸잖아요. 자치구가 걷어들이는 거는 등록면허세와 재산세 두 개밖에 없다. 그래서 자치구민은 등산한다. 이렇게 설명했었잖아요. 자, 그리고 도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거는 시군세에 해당이 되지는 않아요. 시군세에 해당이 되지 않고 도세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도세에 해당이 되는 건 맞는데 특별시, 광역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거는 자치구세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등록면허세의 과세 주체가 광역자치단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맞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에 4번입니다. 재산세의 과세 주체는 기초자치단체이다. 다시 말해서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재산세는 자치구세이자 시군세이다 라는 이야기인데 뭐 지금 2번, 3번에서도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재산세는 자치구세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도에서도 재산세는 시군세에 해당이 된다. 주민이 소득으로 재산을 형성하면 재산을 형성하면 그죠? 자동차 사고 담배 핀다. 담배 피고 자동차 산다. 그러니까 주민이 재산으로 소득으로 재산을 형성하면 그러니까 재산세는 시군세죠. 그렇기 때문에 재산세의 과세 주체는 기초자치단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맞는 얘기예요. 그래서 옳지 않은 걸 고르라 그러면 여기서는 3번이 정답이 되는 거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이 지방세의 세목에서 과세 주체가 어디냐, 누구냐 라고 하는 거는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 두셔야 됩니다. 나중에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3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4번입니다. 지방교부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이제 지방교부세, 의존재원에 대한 이야기죠. 의존재원과 관련해서도 뭐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그 다음 소방안전교부세, 부동산교부세 이렇게 네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내용들 어떻게 형성이 되고 있는지 또 재원, 특히 이 교부세들은 어디에서 돈을 마련해 가지고 이 교부가 되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자, 그러면 1번부터 봅시다. 모든 지방 교부세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교부한다. 그랬습니다. 되게 뭐 이렇게 모든 뭐 이런 얘기 나오면은 아닌 경우들이 많은데 지방 교부세의 경우에는 모든 지방 교부세를 행정안전부 장관이 교부하는 것 맞습니다. 1번은 맞는 이야기예요. 다음 두 번째. 보통교부세와 특별교부세는 내국세 총액의 19.24%를 재원으로 한다. 그렇게 말씀드렸었죠. 지방교부세, 그러니까 보통교부세와 특별교부세를 이제 합쳐서 우리가 이제 지방교부세라고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이야기하는데, 자, 이 보통교부세와 특별교부세는 내국세 총액의 19.24%, 이 가운데에서 보통교부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97%, 특별교부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3%다. 그렇게 설명을 드렸었죠. 2번도 맞는 이야기입니다. 다음 3번. 부동산 교부세는 종합부동산세 전액을 재원으로 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재원과 관련돼서는 분명하게 조금 알아두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 4번. 소방안전교부세 재원은 담배에 부과되는 개별 소비세 25%이다. 그랬는데 소방안전교부세 같은 경우에는 원래 담배에 부과되는 개별 소비세 20%였다가 2020년 4월 1일자로 이제 소방공무원들이 국가직 공무원화 되면서 소방안전교부세의 재원 비중이 달라졌죠. 20%에서 45%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25%포인트가 늘어난 거죠. 근데 이제 이 내용 가운데서도 이제 기존에 봤던 20%포인트와 25%포인트 이 합쳐서 이제 45%가 되는 건데 그 20%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새로 이제 늘어나게 된 25%포인트의 부분에 대해서는 소방인력 운용에 우선 활용을 한다. 그러니까 소방인력의 인건비를 부담하기 위해서 이 소방안전교부세의 비율이 늘어나게 된 거죠. 재원이 늘어나게 된 거다. 그래서 담배에 부과되는 개별 소비세
25%가 아니라 45%가 정답이 된다. 따라서 틀린 내용, 옳지 않은 내용을 골라라 그러면 이건 4번이 정답이 되겠어요. 뭐 수업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소방안전교부세와 관련된 내용은 소방공무원의 국가직화 전환과 더불어서 상당히 좀 큰 이슈였기 때문에 시험 문제에서 다룰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올해 시험 같은 경우에도 이제 서울시 시험에서는 이제 언급이 한번 됐는데 국가직 지방직에서는 아직 언급이 되지 않았었거든요. 그러니까 국가직 지방직이나 뭐 공무원 시험이나 뭐 이런 데서 한 번 정도는 언급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점 유념해 두시고 내용들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두시기를 바랄게요. 4번의 정답 4번이 되겠습니다. 5번입니다. 지방재정 관련 재정 지표 중 재정 자주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재정 자주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골라라 그랬는데 재정 자주도라는 게 뭐예요? 재정 자주도는 일단 그 지방 재정에서 이 자주 재원,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벌어서 얻을 수 있는 재원과 그 다음에 의존 재원, 그러니까 중앙정부나 뭐 상급지자체가 이렇게 그 도와주는 지원해주는 그런 지원금 이거를 전부 다 합쳐서, 그러니까 쉽게 말해가지고 내 지갑 안에 들어와 있는 돈이어서 내가 좀 마음대로 임의로 쓸 수 있는 그런 돈을 우리가 얼마 정도 되느냐, 그런 돈이 얼마 정도 되느냐 하는 게 이제 재정 자주도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처럼 이 재정 자립도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지방 재정을 이야기하기 좀 힘든 그러한 상황에서는 이 재정 자주도가 지방 재정의 건전성을 확인할 수 있는 하나의 척도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그러면 지방 재정 관련 재정 지표, 그러니까 그 재정 자주도에 대한 내용들은 어떻게 구한다고 얘기했었죠? 그러니까 일반 회계의 총액, 일반 재정의 총액 분의 의존 재원이 차지하는 일반 재원이 차지하는 비중. 그러니까 자주 재원과 의존 재원을 합친 일반 재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이제 재정 자주도다 그랬습니다. 자, 그럼 1번 보죠. 지방 재정에서 의존 재원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이런 건 없어. 그죠? 지방 재정에서 자주 재원이 차지하는 비율은 우리가 재정 자립도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의존 재원이 차지하는 비율만 따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1번은 일단 해당이 안 되고요. 다음 2번. 지방 재정에서 지방채를 제외한 일반 재원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2번 이 내용이 이제 재정 자주도에 대한 정의가 되겠죠. 다음 3번. 지방 재정에서 의존 재원과 지방채를 제외한 자주 재원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이건 아까 설명을 드린 재정 자립도에 대한 설명이 되겠고요. 다음 4번. 기준 재정 수요액에 대한 기준 재정 수입액을 말한다. 이거는 뭐였어요? 재정력 지수에 대한 설명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그 지방재정 관련 재정 지표는 3개 정도는, 3개는 기억해 두자. 그래서 재정 자립도, 재정 자주도, 그 다음에 재정력 지수, 이 3가지 정도는 그 산식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까지는 분명하게 조금 알아두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여기에서 재정 자주도에 대한 설명에 해당이 되는 거는 이제 2번이 되는 것, 우리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의존재원, 그 다음에 자주재원, 그 다음에 지방채, 이 규모를 전부 다 합친 거는 이제 총 재정 규모가 되는 거다. 이렇게 정리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각각이 주고 있는 그 개념들, 지표들이 어떠한 의미이고 또 산식이 어떻게 나오는가 하는 것들은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두기로 합시다. 5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하재누리 행정학은 카카오톡 채널로 여러분들과 소통합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고 있는 QR코드를 촬영해서 하재누리 행정학 카카오톡 채널의 친구가 되어 주십시오. 공무원 시험을 위한 다양한 행정학 컨텐츠를 우리 여러분들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함께 했던 주간 행정학은 물론 앞으로 살펴보게 될 여러 가지 기출 문제들에 대한 내용들도
또 수업에서 다루지 않는 여러 가지 행정학과 관련된 이야기들 카카오톡 채널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행정학을 공부하면서 궁금한 사항이라든지 또 질문하고 싶은 내용들 있으시면 카카오톡 채널 안에 대화창을 통해서 여러분들 질문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을게요. 6번입니다. 다음 중 조례제정 개폐 청구 제도의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랬습니다. 조례제정 개폐 청구 제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역 주민들이 이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조례의 제정이나 개정 또는 폐지 이런 것들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직접 민주주의 제도 가운데에서 이제 주민 발안에 속한다. 그러니까 주민 발안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이제 일반적으로 직접 발안을 이야기를 하는 거지만 그 직접 발안의 형태는 아니라 하더라도 간접 발안의 형태에 속한다. 이렇게 주민 발안의 의미 가운데선 간접 발안의 형태에 속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제도를 시행하는 데 조례 제정 개폐 청구를 하는 데 있어서 제외가 되는 사항들이 몇 가지가 있었죠. 그래서 뭐 법령의 위반 사항이라든지 지방세 사용료 수수료 부담금 뭐 이런 것들을 부과 징수하거나 뭐 감면하는 이런 내용들에 관한 사항, 또 행정기구 설치 변경에 관한 사항, 그다음에 공공시설의 설치를 반대하는 사항 이런 것들은 그와 관련된 조례는 이제 뭐 개정이나 폐지, 뭐 제정 이런 것들을 주민들이 요구할 수 없다. 이렇게 규정을 해 놓았던 거죠. 그래서 지금 거기에 해당하지 않는 걸 골라라 그랬습니다. 1번의 법령 위반 사항, 대표적으로 나오는 내용이고요. 다음 2번 공공시설의 설치를 반대하는 사항, 이것도 해당이 된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죠. 다음 3번 행정기구의 설치 변경에 관한 사항, 이것도 아까 들어간 내용이었어요. 자, 그럼 4번이 이제 정답이 되는 것 같은데,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은 우리가 그 주민감사 청구에서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감사 청구의 제외 대상에 해당이 된다. 감사를 하려고 하는 것은 그냥 그 행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지방 행정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물어봐야 그 감사가 이루어져야지 어떤 개인에 대한 사찰 뭐 이런 것들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니까 뭐 지자체장이 뭐 아무리 뭐 두 집 살림을 하고 뭐 그랬다 하더라도 이거는 감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4번의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은 주민 감사 청구의 제외 대상에 해당이 된다. 조례지정 개폐 청구 제도의 제외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6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주민 청구 제도 뭐 말씀을 굉장히 많이 드렸었는데 그 주민 청구 제도들에 대해서 청구할 수 없는 제외 사항들이 많이 있었죠. 그 내용들도 같이 한번 우리가 좀 관심 있게 정리를 해둘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어떠한 부분들이 여기에는 적용이 되지 않는가 하는 것들도 여러분들이 별도로 같이 정리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6번의 정답 4번이 되겠습니다. 7번입니다. 주민감사 청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자, 1번부터 보죠. 주민감사 청구는 사무 처리가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 그랬습니다. 뭐 모르고서 보면은 뭐 그냥 다 맞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만은 우리 내용에서 정리하면서 처음 말씀드렸었어요. 이 주민감사 청구는 사무 처리가 있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1년이 아니고 2년입니다. 2년. 그래서 1번이 바로 지금 옳지 않은 내용인 것 같고요. 다음 2번.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는 만 19세 이상 주민 300명 범위 내 연대 서명을 통해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그랬는데 요거는 이제 자치단체의 규모나 그 다음에 계층에 따라 좀 차이가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죠. 그래서 광역자치단체 같은 경우에는
500명 범위 내, 그다음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는 300명 범위 내, 다음에 시군구, 기초자치단체 같은 경우에는 200명 범위 내에서 만 19세 이상 주민의 연대 서명을 통해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었습니다. 2번은 맞는 이야기고요. 다음 3번. 감사 청구를 수리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감사를 종료해야 한다. 그랬습니다. 이제 청구가 있으면 뭐 이거를 보고서 이게 감사할 만한 일인가 안 할 만한 일인가 뭐 이런 것들 따지지 않고 묻거나 따지지 않고 그냥 감사 청구가 있었다. 그러면 아까 앞에서 설명했었던 그 감사 청구의 제외 사항이 아닌 한은 감사에 바로 들어가서 60일 이내에 감사가 종료가 되어야 한다. 그랬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60일 이내에 감사가 종료되지 않았거나 감사 청구 결과에 불복을 하게 되면 이제 그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주민들은 주민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4번 보면 이제 감사 청구 결과에 불복하면 주민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뭐 주민 소송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주민 감사가 전제되어야 한다. 주민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소송이 진행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 강조를 드렸었습니다. 다시 한번 잘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그래서 7번에서는 이거는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그랬으니까 1년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 주민감사 청구 1년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한 1번이 틀린 내용이다. 이렇게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자, 8번입니다. 다음 중 주민투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자, 1번 볼게요. 투표권자는 투표인 명부 작성 기일을 기준으로 만 18세 이상의 주민으로 한다. 그랬는데 주민투표 설명하면서 늘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이 투표와 선거는 분명하게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의미도 다르지만 이 투표와 선거를 어떻게 진행하느냐 하는 절차의 문제라든지 자격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도 물론 동일하게 가겠습니다만은 차이가 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따라가거나 그렇지 않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거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 이제 그 4월 총선 때부터 선거 연령은 만 18세로 지금 하향 조정이 됐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투표권도 만 18세로 낮아진 거냐, 이렇게 낮아진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투표권자는 투표인 명부 작성 기일을 기준으로 만 19세 이상의 주민으로 한다. 아직까지 바뀌지 않았어요. 나중에 뭐 바뀔 수 있는 여지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만 19세 이상의 주민으로 한다. 투표권자는. 그러니까 선거권자는 선거를 할 수 있는 선거 연령은 만 18세로 낮아졌지만 주민투표의 연령은 아직까지 만 19세다. 그러니까 1번은 여기서는 바로 틀린 내용이죠. 다음 2번. 투표 및 개표 관리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담당한다. 그렇죠?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담당을 합니다. 투표의 문제이지만 이 절차나 뭐 이런 것들이 주민들의 의견을 묻는 이런 내용들이라서 절차가 비슷하기 때문에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담당하는 거 맞습니다. 다음 3번. 국내 거소 신고가 되어 있는 경우 재외국민에게도 투표권을 부여한다. 그러니까 재외국민 투표하는 것 여러분들 보셨죠? 선거도 그렇고 주민투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4번.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준을 갖춘 경우 외국인도 투표 참여가 가능하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지역 주민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그 주민에는 외국인도 포함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일정한 어떤 자격 요건을 갖추고 있다라고 하면은 외국인도 주민으로서의 자격을 갖는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도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준을 어느 갖춘 경우에는 외국인도 투표가 가능하다. 맞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 기준이 이제 어떤 거냐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후에 이제 심화 시간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기회가 있을 거예요. 그때 다시 한번 정리를 하기로 하시고, 자, 일단 여기에서는 기억해둬야 될 건 투표권자는 만 18세 이상이 아니라 만 19세 이상의 주민으로 한다라고 하는 내용 분명하게 혼동하지 말고 기억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8번의 정답 1번이 되겠습니다. 9번입니다. 주민참여 예산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제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역 주민이 예산 편성 과정에 직접 참여해서 자신들의 의견을 이렇게 좀 예산과 관련된 자신들의 의견을 이제 밝힐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제도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지역 주민의 의사를 반영한 예산의 편성, 이런 것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거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래요. 1번부터 봅니다. 예산 편성 과정에 시민이 직접 참여하여 우선순위 결정 등의 의견을 제시하여 반영하는 것이다. 맞는 이야기죠. 그죠? 이거는 이제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특징에 해당이 되는, 개념에 해당이 되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재정민주주의 구현을 위한 재정 거버넌스 중 하나이다. 이거는 주민참여예산제도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특징이라고 얘기하게 할 수가 있죠. 이런 것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다음 3번. 지역 주민은 자신들의 선호와 우선순위가 예산에 반영되도록 의견을 제시하며 그 의견은 의회 심의에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그랬는데, 자, 지역 주민은 자신들의 선호와 우선순위가 예산에 반영이 되도록 의견을 제시하는 것까지는 맞아요. 맞는데 그 의견은 의회에서 참고할 사항이지 그 의견이 어떻게 나왔다라고 해가지고 그 의견을 반드시 적용을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을 참고해서 결정은 누가 하는 거야? 의회가 하는 거지. 그래서 그런 어떤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의견을 밝힐 수 있는 이 기회를 준 것뿐이지 그 의견이 나왔다고 해서 반드시 적용이 되어야 한다. 이 적용을 보장하는 건 아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게 좀 요식행위 이렇게 칠 가능성에 대해서 우려가 있다. 이렇게 얘기도 하는 거죠. 4번. 주민의 참여 가능한 부분이 실제로 많지 않아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 그러니까 경직성 경비 같은 경우에는 이 주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논할 수 있는 그런 여지들은 아니기 때문에 경직성 경비를 제외하고 나머지 경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라 주민들이 예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여지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좀 형식화될 가능성에 대해서 한계점이 있다. 그런 이야기들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는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그랬으면 여기서 3번이 틀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의견이 의회 심의에 우선적으로 적용이 된다. 심의에 적용이 되는 것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것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10번입니다. 주민 소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주민 소환은 주민 소환 제도라고 하는 거는 이제 선출직 공직자들에 대해서 주민들이 이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정치들을 하는지 안 하는지 이것들을 감시하고 만약에 그렇지 않은 경우에 공직자들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한 다음에 마음에 안 든다라고 하면은 이 임기 만료 전에 이들을 해임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러면 봅시다. 1번. 주민 소환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청구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이거 맞는 이야기죠? 절차상의 내용이니까 요거는 이제 이렇게 기억을 해둡시다. 다음, 두 번째. 선출직 지방공직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지방의회 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은 예외 없이 해당된다. 그랬는데 선출직 지방공직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말 그대로. 그래서 지역 주민들이 투표로 선출한 의원들, 지방의회 의원들,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장, 이 사람들이 이제 이 주민 소환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지방의회 의원 가운데에는 그렇게 주민들의 투표에 의해서 선출이 되는 지역의원도 있지만 정당 득표율에 비례해 가지고 의석수를 할당받아서 선출이 되는 비례대표도 있죠. 이 비례대표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이 선출을 한 사람들은 아니니까 비례대표 의원 같은 경우에는 주민소환 대상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이 주민소환에서 알아두셔야 될 것은 지방의회 의원 가운데서 비례대표 의원은 주민소환 대상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 요걸 이제 생각을 해 두시자는 거죠. 네, 그래서 2번이 여기서는 조금 옳지 않은 내용인 것 같아요. 다음 3번 봅니다. 선출직 지방공직자의 임기 개시일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 선출직 지방공직자의 임기 만료일부터 1년 미만일 때, 해당 선출직 지방공직자에 대한 주민소환투표를 실시한 때부터 1년 이내인 때에는 주민소환투표의 실시를 청구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자신이 지지하지 않는 사람이 선출이 되었다고 해서 감정적으로 이 주민소환을 통해 가지고 해임을 하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이제 주민소환 투표의 실시를 청구하는 데 있어서 제한사항을 굉장히 많이 걸어뒀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임기 4년을 놓고 봤을 때 앞뒤 1년은 해당이 되지 않는다. 앞뒤 1년은 주민소환 투표를 할 수가 없고, 그리고 중간에 이제 2년 차부터 3년 차까지 가능하다 하더라도 이제 한 번 집안 그 주민소환을 실시했던 대상자에 대해서 다시 주민소환을 실시하려고 하면 이전 주민소환 투표가 있은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해야 실시가 될 수 있다. 주민소환 투표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한 지방 공직자에 대해서 주민소환은 임기 내에 최대 2번까지 가능하다. 수업 시간에 3번이라고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어서 조금 다시 한번 찾아봤는데 이 2번이 맞습니다. 2번이 맞아요. 그래서 임기 내 최대 2회가 가능하다. 주민소환 투표는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찌어찌 하다 보니 이제 4번까지 정리가 됐는데요. 그래서 지금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그러면 여기서는 2번이 이제 틀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죠. 지방의회 의원 가운데에서 비례대표 의원은 주민소환 대상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 다시 한번 정리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10번의 정답 2번이 되겠네요. 네, 이렇게 해서 오늘도 준비되어 있는 10문제를 모두 같이 다 풀어봤습니다. 주간행정학 15번째 시간의 문을 닫겠습니다. 이제 기본서의 내용을 같이 한번 돌았어요. 처음부터 끝까지의 내용들을 다 같이 살펴봤기 때문에 이제 그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추가적으로 이제 알아야 될 내용들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하는 시간, 앞으로 이제 심화 시간을 통해서 이제 준비가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주간 행정학은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문제를 제공을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올해 2020년도의 주간 행정학은 여기서 모두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와 다다음 주의 주간 행정학은 나오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 되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다음 주와 다다음 주의 주간 행정학은 내지 않는 걸로 그렇게 했고요. 대신에 주간 행정학이 나오지 않는 대신 기출문제 풀이가 여러분들한테 제공이 될 겁니다. 일주일에 한 회차씩 기출문제 정리가 조금 이루어질 거예요. 뭐 국가직이나 뭐 지방직이나 뭐 서울시 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뭐 많이 보고 있어서 뭐 다른 데 가도 되게 많이 있을 거고 또 나중에 또 해드릴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좀 지역적인 부분들에서 나오는 문제들, 우리가 수업 시간에 뭐 말씀드렸지만 국회직 시험 같은 경우에 상당히 문제가 좀 잘 나온 그런 케이스라서 다음 주하고 다다음 주에는 이제 국회직 기출문제 풀이를 여러분들한테 제공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간 행정학 16번째 시간은 이제 1월 첫 번째 금요일 날 우리 같이 만나도록 할게요. 그래서 2주 동안은 이제 기출문제 풀이를 진행을 하고 그리고 돌아오는 2021년도 새해에 우리는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뭐 어떻게 지나갔는지도 모르게 그냥 블랭크처럼 흘러가버린 2020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뭐 굉장히 뭐 다사다난했고 굉장히 많은 어려움들도 있었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만은 한 해 잘 마무리하시고 그리고 밝아오는 새해를 또 용기 있게 맞이하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도 2021년도에는 이제 여러분들의 합격을 위해서 또 저 자신의 개발과 발전을 위해서 더욱더 열심히 정진하는 모습 보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앞에서 좀 지치지 않고 활기찬 모습들 계속 보여드릴 수 있도록 저 역시도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뭐 조금 이른 시점이기는 합니다만은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그리고 한 해의 마무리 또 새해 활기찬 계획들 잘 세워 나가셔서 2021년도에도 부단히 정진하는 모습들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는 새해 2021년도에 다시 만나기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